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해문 또 양이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네, 목사님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그런 의미. 그래서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뭘 또 멀기도 하고요. 예. 형님들한테 가기도 너무 멀어서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멀리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마치고 바로 또 이제 또 어디 여행 모시고 이제 가이드하러 가야 됩니다. 뭐 명절 동안 저희 뉴스토마토를 기다렸던 분들이 많았어요. 누가 하여튼 뭐 저희가 얘기한 건 아닌데 19일 날 아침에 공개하겠다. 뉴스 후속 보도.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또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어때요?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을? 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 심화해서 말씀하시니까 뭐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제가 가진 그 의견이라 그럴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김건희 여사는 이제 명품백 사건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어서 이제 주 이슈에서 이제 빠지셔서 카메라에서 이제 나가셔야 될 타임이 와서 좀 아쉬우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추석 명절을 계기로 다시 그 국면 전환되면서 카메라의 주 이슈 테마로 다시 한번 데뷔하신 거에 대해서 야 참 그 세간의 이목이 주목도가 저렇게 높으신 분이 아마 그 한국 현대사에서 없지 않았나. 계속해서 카메라에 이른바 주연의 역할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본인이 못 견뎌가지고 막 계속 끌고 나오고 막 그러셨잖아요. 뭐 어쨌든 다니고. 다시 한번 주연으로 캐스팅 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저 사건이 앞에 있었던 사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사건은 뭐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가운데서 쓰냐 대통령보다 더 앞에 서 가지고 이렇게 쓰냐 하고 뭐 명품백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그 뭐 이른바 너무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류 혹은 뭐 명품백 사건도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라고 한데 요번에는 공천 개입이라는 국가 권력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또 판이 커졌다. 아이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네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오늘 보도의 좀 주된 내용은 이번 총선도 그렇지만 2022년도에 재보궐선거할 때 그때부터 개입을 했다. 중간 지방선거도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잖아. 막 이렇게. 근데 그걸 잘못 전달한 게 아닌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다른 분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명태균 씨가 보도 전에 우리 아침 보도 전에 계속 부인하고 뭐 뉴스토마토 뭐 신빙성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에 비해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자들이 뭔가 보도 하나를 할 때 다 내보내진 않지 않습니까? 다 내보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 던지고 반응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명태균 씨가 본인의 행동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어찌됐건 잘못 걸려든 거다. 이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씨하고 다른 사람이 전화했거나 했던 내용이 녹음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제공한 게 아니에요. 명태균 씨의 그 녹음한 사람, 뭐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 내용을 명태균 씨는 뭐 내가 거짓말한 거다, 허풍 떨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게 보기에는 정황상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아직 공천도 안 됐는데 고향이 그 시던 사람이 창원 의창에 재보궐선거 받을 거니까 사무소 인테리어 하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정황적 증거가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좀 많은 미디어에서 좀 받아서 취재를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준석 의원도 여기 좀 핵심으로 좀 깨어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화로 치면 이제 도입부예요. 딱 도입부에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 간가는 이제 흥미진진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
돼서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저이 네. 추석 때 김 여사 관련돼서 제가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네. 거는 뭐냐면 그 김 여사님이 그 제 말 좀 가끔 듣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보기도 한다고 예, 하시니까요. 왜냐하면 네. 저 아까 앞에 김 여사님 추석 그 인사하는 영상인데 한 번 더 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요거죠. 저 네. 사진은 이제 사람들이 더 개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사진이 굉장히 그 변화가 사실 있어요. 이게 앞에 있는 뭐가 거보다. 변화가 있습니까? 뒤에 있는 병풍이 지금까지는 전부 1월 오봉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민주공화국에서 제왕의 상징인 1월 오봉도를 뒤에 세우고 명절 인사라고 제가 강력하게 비판해 왔거든요. 근데 그 제 얘기 들은 날 뒤에 이번에 모란으로 바꾸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 말 그래도 좀 듣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저 모란으로 바꾼 거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저 모란은 부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네. 저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 선덕여왕이 모란을 이렇게 당나라에서 이렇게 모란을 보내왔다는 고사가 있기도 한데 저 모란 보면서 갑자기 저 선덕여왕이 생각나는데 또 선덕여왕 연결됩니까? 김건희 여사와 선덕여왕이 오버랩되는 그 느낌을 저에게 주어서 아주 그 재미있게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저 1월 오봉도 병풍이 사라지고 모란 병풍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주 아니 속으로 스님 욕하면서 바꾸신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스님이 계속 주장을 했어요. 네. 제왕적 상징인 그 병풍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반대로 선덕여왕 관련된 모란 병풍을 썼다. 이것도 참 딜레마네요. 제왕보다는 여왕이다. 뭐 이래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제 해석은 아니고 스님 해석이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또 바꿀 수 있겠네요. 다음번에 뭘로 바꿀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저희 방송 보시고 계신 스님 말씀은 주목을 하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 스님은 좋으신데 저는 뭐냐고. 맨날 이렇게 나쁜 소리만 하고 큰일 났네. 자, 김건희 여사 지금 뭐 명절 동안도 활발하게 좀 활동도 하고, 다만 이거 관련해서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도 좀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활발한 행동을 하는 게 맞아요. 목사님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거는 못 참고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 타이타닉 같아요. 타이타닉. 타이타닉이요? 그거 있잖아요. I am king of the world 이거. 예. 나는 왕이로소이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뒤에 병풍 바꿨다고 하는 거를 네. 그 스님을 속으로 욕하면서 내가 왕 맞는데 이걸 바꾸라고 굳이 그러다가 선덕여왕이 나온 게 아닌가 그 선덕여왕이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저는 최근에 이런 행보를 보면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구나. 이분들이 뭔가가 준비가 돼 있다고 다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엄령 이야기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계엄령 이야기가 한참 나왔던 것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선거가 계엄령이 발표되면 계엄령이면 뭐 선거도 미뤄지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 지금 뭐 지난번 기시다가 와가지고 뭐 그 비상시에는 뭐 군이 같이 뭐 협력할 수 있다 MOU도 체결했다고 네.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 북한을 뭔가 공격하고 북한과의 대립 관계에서 일본군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저는 그게 너무 염려스럽고요. 무섭다, 염려스럽다 이렇게. 자, 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공개 행보하는 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작년 그 연말 4사분기부터 금년도 4월 달까지 네. 일체 공개 행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약 50일간의 자맹 때는 왜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드높았고 맞네요. 그 뒤에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 왜 지금 공개 행보를 하냐고 하는 이 양쪽 다의 이제 비난을 받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양쪽 다 비난을 받을 건 어차피 욕먹는 거 그냥 나가야겠다라고 하는데 저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움직였을 때와 김 여사가 움직였을 때 이게 대중들의 반응, 미디어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추석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15사단인가 강원도에 있는 군부대 방문하셨어요. 군부대 방문하셨어요. BTS 멤버도 군악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같이 사진 찍었는데 거기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BTS 뭐 군악대 근무한 사람의 근황까지
전달되었는데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움직이는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마포대교만 가셔도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과감하게 공개 행보를 통해서 이 난국을 내가 스스로 타결하겠다는 생각하고 계시겠죠. 아 근데 그 좋은 주목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비호감 주목도. 그래 그것도 낮다는 거예요? 비호감 주목도라도? 원래 좋은 것과 싫은 거는 백지장한 차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돌파한다라는 그런 집중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나빠도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스님이 그 여사님이 참 우리 방송 보신다고 너무 이게 좋은 이야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잘 뭔가 이렇게 대통령실에 가고 싶으신 생각이신가? 아니겠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막 활동하는 걸 보면서 혹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게 아닌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 아니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나 부러울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물론 뭐 저는 당선이 되거나 된다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바뀔지 뭐 임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여튼 그걸 좀 꿈꾸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자,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직전 조사는 20.000% 갤럽 조사입니다. TK도 안 좋고요. 70대도 안 좋고요. 부울경은 거의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1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지율에 연연 안 하시는 분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이 전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피력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의료 대란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얘기하는데 본인의 신념과 철학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카르텔을 깨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지금 응급실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을 수습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중재안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카르텔을 까겠다고 다시 한번 피력하셨거든요. 카르텔을 깬다는 것은 누구와 맞서서 싸워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맞도록 뭘 교정하겠다는 입장은 아마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런 입장이라면 지지율은 아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층 TK 또 그리고 70대 여기서도 좀 싸늘하다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요? 국정 운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요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이 좋다. 뭐 그거는 진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실은 이전 같았으면 빠져도 진즉 빠졌을 거예요. 일본 관련한 뭐 독도 문제라든지 수도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뭐 의료 붕괴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빠진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지자들이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밀리거나 우리가 빠지면은 진짜 또 탄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지지하고 버티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위험한 신호라고 보여요. 뭐 저한테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은 본인의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뭐 스타일을 바꾸거나 뭘 바꾸거나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현실 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도나는 회사들도 보면 회사의 사장만 잘 될 거라고 끝까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다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가장 문제점, 지지율 떨어지는 문제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대란인데 이 추석 연휴 때 의료 대란 응급실 문제 더 커졌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던 뭐 여야 의정 협의체
이 부분의 성과가 좀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역할 같은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그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너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권투에 비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파이터고 한동훈 대통령은 아웃복서예요. 아웃복서다. 근데 옛날 뭐 80년대 전설적인 복서 마빈 해글러와 레너드의 경기 같아서 한동훈 대표는 아웃복서이기 때문에 계속 스텝을 받으면서 때릴 듯 하다 근데 때리자고 또 도망가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맷집이 좋은 인파이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누군가를 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 대란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 패고 한동훈 대표는 가서 좀 달래다가 달래지 않고 하는 그런 양동 작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약이 오른 의료계가 어느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아마 저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습니까? 의료계가 쉽게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러시던데요. 제일 우리 사회에서 대화가 안 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고 또 하나는 뭐 정치인인가 누가 그러던데 제일 말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문과 1등하고 이과 1등하고 싸움 붙었다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검찰. 네,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을 상황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한동훈 이제 대표는 말 그대로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 책임의 일부분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스타일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아웃복사라고 하셨는데 기사에 보니까 저도 보다 보니까 뜬금없이 나오더라고요. 그 박단 비대위원장인가가 나는 한동훈 연락 받은 적 없다. 그런데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광재 대변인이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만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연락 받은 적도 없다 이게. 그러면 이게 계속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온 것도 심각한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일이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특수부 검찰의 특징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은 제대로 뭔가 뛰어들어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기사 통해 가지고 기자들 통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기사로 마사지하고 이제 그게 계속 성공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뭐 실제로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언론 플레이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1일 또 DJ 같이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떻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공개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냐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 의료 대란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을 한번 제가 들어가서 본다면 고르디아스의 매듭이라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매듭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풀 수 없는 매듭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매듭을 푸는 자는 소아시아, 지중해 일대에 아시아를 정복하는 제왕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 신탁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그 매듭을 발견해서 풀다가 도저히 안 풀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매듭을 잘라서 결국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아시아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그 그리스 신화의 전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얘기 윤석열 대통령한테 누가 해준 거 아닌지 몰라요. 의료 대란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고르디아스의 매듭처럼 풀리지 않는 매듭인데 이거를 한 칼에 내가 잘라보겠다라고 했는데 한 칼에 자른다면 아마 의료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가지고 정말 카르텔을 깨는 좋은 최고의 그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저게 칼이 묻으면 안 잘린다는 거예요. 못 자르면 이제 저거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말씀까지. 자,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좀 가볼게요. 트럼프 대통령 후보 두 번째 암살 시도를 당했어요. 피살 위기를 넘겼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놀라워요. 골프장이었죠?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내가 너무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암살 시도를 했다는데 또 이걸 써먹으려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뭐 그런 쪽으로도 능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뭐 그렇게 처음에는 뭐 그 사람이 미국에서도
뭐 트럼프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이랬다가 또 다시 뭐 이제 했다고 하는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실은 그 정치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것이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렇게 큰 대단한 무슨 영향은 없지 않을까. 예. 그래 두 번이나 이렇게 사실 그러게요. 저 두 번째 암살 위기, 제가 관심 있어서 좀 봤는데 네. 제가 가진 의문은 저 사람이 트럼프 골프 치러 간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비공개 회동이어서 예. 경호국에서도 그렇게 보안 요원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정이 없었던 회동인데 저 사람 어떻게 알았는가 보면 지금 트럼프 대선 후보 트럼프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저기도 이제 복잡 다단한 사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 사건으로 트럼프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 보면 해리스가 토론 이후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 트럼프 측이 거꾸로 결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ABC 방송의 토론 진행이 편파적이었다. 네, 왜 트럼프에 대해서만 3대 1이었다. 이렇게. 팩트 체크 아니야. 나의 3대 1로 싸웠다라는 지금 트럼프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박빙의 승부에서 트럼프 쪽으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계속 이제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이거는 더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긴 한데 네. 뭐 그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니 그 일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이거 혹시 그거 뭐 자작자작 이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서로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큰 어떤 지각 변동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정치 전문가 평론가라고 해서 다 맞추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여튼 저는 뭐 큰 영향은 별로 없지 않을까. 자, 뭐 미리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네. 예측 좀 할 수 있습니까 이번 미국 대선이요? 네. 미국 대선의 진짜 핵심 미국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 주 이슈가 저는 미국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미국 인플레이션과 그 물가 문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진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인정 문제라든지 네. 뭐 낙태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작년에 한번 금년도 한번 물가가 150% 올랐어요. 맞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가에 대한 문제가 아마 대선의 주 이슈인데 거기에 입각해서 보면 이걸 타결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실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마 표 결집의 원인이 되고 선거의 주 이슈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가 아직까지 답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더 세 보인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 실패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결책을 해리스 내놓지 못하고 기회의 경제를 역설하고 계신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하시던 거고 감정경제. 그 트럼프가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저는 그렇게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항상 우리 스님은 네. 그래도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네, 말씀을 목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또 되면 될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어떤 외교나 이런 걸 보면 북한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또 일본하고 이렇게 맨날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의 서열을 만들고 싶어하는 미국의 욕망, 일본의 욕망에 부합하는 그렇죠. 부합하는 네.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지지할 수도 없고. 딜레마네요. 네, 진짜 큰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면 트럼프 낫다는 네, 거죠. 차라리 우리 목사님 생각입니다. 네. 차라리 김정은하고 좀 빨리 친하게 해가지고 뭐 하든 어떻게 하든 뭐 그게 또 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뭐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위에서 아래로의 어떤 그런 정치 그 결정이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트럼프가 보여줄 어떤 그런 액션 뭐 혹은 혹시 뭐 합니까?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진짜 뭔가를 확 타결을 할지. 네. 그런 기대를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트럼프냐 안티 트럼프냐의 그렇죠. 구도라면은 결국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이 아직도 트럼프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냐 트럼프가 아니냐 이거라면 트럼프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미국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문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